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임의 등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이들도 피로가 누적이 돼서 이번 주 진료 공백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160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부 발언에 근거는 없는 전망은 삼가해달라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오늘 14개 지역에 대한 2차 경선을 실시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적으로 전사한 자국군 수가 3만 1,00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사자 공식 집계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21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빈자리를 의대 교수와 전임의 등이 지금 메우고 있지만 이들도 피로가 누적이 돼서 이번 주 진료 공백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대병원 상황은 어떤지 먼저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 대부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주말 응급실 운영 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약 8,900명입니다. 수술 취소 등 피해 사례도 19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진료 공백 사태는 전공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는 이번 주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의 업무량이 기존 2~3배로 늘면서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부 의대 졸업생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등 인턴 합격자 대부분이 수련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재계약을 앞둔 전임의 상당수도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3월 의료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을 막아보려는 현장 움직임도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의 비대위는 오늘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집단 사직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해 양측이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은 비상회의를 열고서 의대 증원 강행 시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전수 확대 의료 체계 붕괴한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전국에서 모인 400명 의사가 함께 둘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대란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비상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은 의료비를 폭증시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거라며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어떠한 겁박에도 굴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집단 행동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면서도 투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지켜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의 고집을 툭 않을 경우에 마지막 뭔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며 대통령실 앞까지 가도 행진을 했습니다. 의협은 다음 달 3일 여의도 공원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출석할 때 법원 직원의 동행 보호를 받고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분류돼 기소됐던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공에 이어서 교수와 전임이 또 인턴까지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요, 예. 다 아시다시피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레지던트를 하면은 전문의를 취득하는데요. 전문의 취득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병원에, 대형 병원에 펠로우가 됩니다. 그런 네. 다음에 이제 패컬티라고 하는 교수가 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전공의라고 하고요, 펠로우를 전임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숫자는 전공의가 전임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료 공백을 메웠던 게, 이렇게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많고 그런 전임의들이 1인 3역, 한 3사람 분모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전임의들이 그 지난 동안 메워왔었는데, 만약에 전임의들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럼 진짜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은 대란 수준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의대 졸업하지 않겠습니까? 의대 졸업생들이 인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턴으로 못 들어오겠다. 그다음에 심지어 의대 교수들이 지금 그 의대 교수와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그 의사직을 네.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은 진짜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의사 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의사단체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라면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 그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 없다라고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강대강 입장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예. 있죠. 예. 의사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 회의까지 열고 우리는 끝까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2,000명도 적다, 우리가 추계했을 때는 3,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의사단체의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 좀 줄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어떤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협의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왔던 의료 수가의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2028년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고요. 예. 또 지역별 차등 수가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협의는 해 나가겠다.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가요, 자신들이 중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의대 교수님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전공의들한테 의대 교수들은 은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전임의들은 전문의를 딴 다음에 대개 이제 대형 병원에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에 남아서 한 1, 2년 정도 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펠로우를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전공의와 전문의들한테 그 교수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새로운 어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부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자극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대정부 창구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검진, 치료 받아야 하는 분들 지금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속히 해결책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증인이 많이 그렇죠. 신청을 하죠. 특히 성범죄 증인이 하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법원 직원이 대동을 해주고 이게 공개된 복도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가해자 피고인을 마주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공개 문으로 들어오게 한달지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건데 물론 피고인도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법원에서 판단 여부를 할 텐데요. 이 피고인이 이런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요. 은수미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게 워낙에 언론 주목도가 크고 이제 불특정 다수와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점쳐진다면 법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기자들이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혜경 씨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재판은 이게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이 초반복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경선 때 되는 식사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그 관건이 될 텐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모 씨가 상고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때 어느 메뉴로 얼마만큼의 그 식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2021년 8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인데 이때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부인 3명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점심을 사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이 식사비를 결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김혜경 씨도 주장하고 배모 씨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배모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더 그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언제 기소가 됐냐면 2월 14일에 기소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딱 12일 전에 기소가 됐는데 벌써 공판기일이 잡힌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12일 만에 공판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도 그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행지사였던 배모 씨 2심의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또 항고를 하는 거를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죄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혜경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확정된 유죄 판결은 함부로 다른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배척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 과정이 형사 증거조사 과정을 엄밀하게 거쳤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짚어주신 대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얼마를 결제했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 그 대각적인 내역은 다 수사와 이 유죄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김혜경 씨의 지시로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법인카드로 이 결제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소명되지 않은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게 검찰의 공소유지의 핵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지금 각각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60석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곧바로 이 근거 없는 전망은 삼가해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어젯밤 늦게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내부 반발에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기 안산 상록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성민 전 미래기획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쌍특검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총선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넘긴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당직자와 후보들에게 문자를 보내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쫓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에 이어 오늘은 격전지인 강원 원주를 찾아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본인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늦게까지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당내 공천 파동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각의 지역구에 대해서 너무나 케이스가 많아서 그거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서울 양천갑과 광주, 동남구 을 등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쿠바와의 수교 합의를 발표했죠. 이를 계기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쿠바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챙기는 일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아 훈장을 추서하고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세원 선생은 일제강점기이던 1930년 쿠바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지지대회를 열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공로로 건국 포장이 추서됐고 이후 민간 연구자의 추적 끝에 어렵사리 손녀딸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세원 할아버지. 이름은 김월선. 김월선. 하지만 역시 쿠바에서 한글을 교육하고 일제 폭정을 알린 서병학 선생은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도 선정됐지만 아직 훈장이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훈장이 추서된 쿠바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는 43명. 하지만 이 중 실제 후손에게 전수된 건 9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공관이 없었고 훈장을 전하려는 정부 노력도 부족했던 탓입니다. 미성년자들이 한 150여 분 되시거든요.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빨리 서훈이 추서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기 위한 해외 전문위원을 쿠바까지 확대하고 훈장 추서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악된 한인 후손들은 1000여 명인데다 한글을 잘 모르고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2세가 얼마 남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여야는 주말에도 공천 절차를 이어가면서 총선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현역 의원 생존율이 높았고 또 민주당은 친명계 현역 지도부 대거 포함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당 경선 결과와 함께 패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를 보면요.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대통령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현역 물갈이 있었는지 여기가 어떤 결과 물갈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예. 그냥 사람 바꾸는 게 정치 혁신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뭐 기억하실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매 총선마다 뭐 40%, 50% 이른바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정치가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 물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갈이를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천 결과 어떤 사람, 좋은 사람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여당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그 어떤 공천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것은 뭐냐. 검사 대거 공천, 네. 또 용산 출신 대거 공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뭐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위원장이 힘겨루기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선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려우면 경선하라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그 선거해서 그것도 일종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에서 당당하게 하고 승복하면 된다 얘기했는데 신인들에게 아무래도 이런 건 불리하죠. 그렇죠. 뭐 현역이나 전직 의원이나 의원들은 그래도 지역구든 어떤 전국적으로든 인지도가 있으니까 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당당한 1대1로 맞붙는다면 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지도 싸움이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신인에게 어떤 뭐 가산점을 대폭 준다든가 현역 의원들에게 이제 뭐 감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걸 좀 돌아봐야 할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요 경선 결과를 집계하는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절차를 다 공개하고 직접 확인을 시켰습니다. 2분 정도는 서명을 안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 제기 들어오면 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정한 경선을 위해 1차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와 대리인에게 공개했습니다. 뭐 경선 결과 뭐 집계 과정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정 당 기여도 채점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사천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윤재호 원내대표가 예. 당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했을 때 애초 나왔던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가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정치 경험도 없고 현역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고 상당한 부분들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그 우려가 사실은 기호로 지금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까지 밝혀진 그 지금 현재의 공천을 보면 일종의 소위 말하는 현역 불패잖아요. 예. 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 정량직 평가에 의한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 지금 이 당의 투톱이 지금 개입한 이러한 정성평가적인 결과에 의한 좌우보다는 정량적 평가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개입됐다고 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사심이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소위 말하는 혁신공천과 세피수혈이라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도 이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그리고 좀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예. 뭔가 정치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점은 네. 아마 좀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 불패, 혁신이 실종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의 이제 텃밭으로 꼽히는 이 서울 강남, 영남 지역 공천 결과 아직 안 네. 됐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29일로 예정된 이 쌍특검 재표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고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단 뭐 그 쌍특검법 재표결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미정이었으니까 그동안. 예. 그래서 대거 공천 탈락시키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에 찬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적 포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러나 공천과 그런 뭐 재표결은 사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고려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여당 공천이 나름대로 순항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쉬운 문제부터 풀었으니까 지금까지. 일단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쉬운 문제부터 풀었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정말 머리가 필요한 그런 킬러 문항이 남은 거죠. 어려운 네. 문제가 남은 거고. 근데 TK 지역 글쎄 여기서 뭐 대폭 물갈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위적인 그 물갈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그 지역구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 보시기에 예. 저 사람은 정말 뭐 저 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없다든가 예. 이른바 함량 미달이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신인에게 물론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펼쳐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저는 가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강원도 원주 찾아서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총선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전국 누비면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한 위원장 장성민 전 기획관이 150석에서 160석 얻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자 1시간 만에 근거 없는 전망 삼가라라면서 입단속 나섰습니다. 일단 150석에서 160석 얻을 수 있다는 전망,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해초를 들고 나선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선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네. 더 많이 사느냐의 싸움인데 고개 들면 안 돼요. 그렇죠. 고개 들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갈 경우에는 바로 국민들이 심판하잖아요. 예. 바로 4년 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 좀 판세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뭐 당 일각에서 뭐 180석 운운하다가 바로 참패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판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일부 결과에서는 상당히 역전된 뭐 결과도 나온다. 뭐 그런 분위기를 타고 상당히 당내 일각에서는 그 뭐 총선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치 국물 먼저 마시면 안 된다. 네. 그래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천이 확정된 17명 중에서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또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친명계 지도부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4곳, 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은 범선행, 비명은 경선행.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유행어가 친명행제, 비명행사죠. 그 얘기 나오죠. 누가 한 얘기인지 참 정말 기막힌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또 이런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친명 본선, 뭐 비명 경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사람은 뭐 친명이다, 어느 사람은 비명이다 이렇게 딱지 붙은 건 아니지만 예. 지금까지 행적들을 살펴오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의 판단을 놓고서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결국 판단하는 사람이 국민인데 네. 그렇게 뭐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총선을 이기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아무리 뭐 지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당을 만드는 게 목적인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이게 방탄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만약 진다,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대표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대표 그만두라고 하고 뭐 아마 뭐 정계 은퇴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하는 결과 그 공천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글쎄 뭐 정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오늘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공천 결과를 두고 이제 여러 곳에서 반발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요 민주당 지도부가 저녁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요 당내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명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 당 위원장과 서울 은평구 지역구 경선 참여 문제 놓고 경론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대 의견에도 경선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투톱인 이재명 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런 불화설 나왔거든요. 예.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천 논란 계속해서 나오지고 불거지고 있어요.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 지금 김우영 그러니까 강원도당 위원장의 네. 문제가 일단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그 결론은 수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당의 내부는 아니라고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여론조사 업체는 그 여론조사 업체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철회하는 그러니까 조치를 통해서 네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내 대표와 원내대표, 당내 투톱 간의 그 갈등은 일단은 미봉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것들 서로 모든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불씨가 다 사라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향후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내관이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의 자신이 지었고 있던 중성동갑에 대한 공천 문제 여기에 임종석. 지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향후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아마 이 지금 당내 투톱 간의 갈등이 아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판가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제 공천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이 여론조사 업체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끝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거의 불공정한 그 여론조사 업체였다. 네네네. 불공정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 해왔던 그 조사들은 무효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무효화 안 한다 해도 지금 계속 이의를 제기할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는 선정 과정부터 석연치 않잖아요. 새 업체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병기 수석 부총무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선관위원장인 정필몬이 갑자기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문제 때문에 사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 선정 과정을 조사해봐라 하니까 그 실무자가 외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말을 못한다 누군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외했습니다. 그럼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계속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모든 분들이 자꾸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쓰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 설계됐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전제가 있어야 3 더하기 3은 6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5나 2.5가 되도록 만들어놔 버리고 그걸 가지고 3 더하기 3을 더하면 6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못 설계됐고 잘못 운용하면서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의 결과니까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사자들도 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폭로, 이 태풍에 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 발언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어요. 검증을 한 주체가 비리 의혹에 담긴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검증위원장 측에.
자, 지금 김병기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폭로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두 개를 다 짚어주셔야 돼요. 폭로하는 저 상황을 폭로한 내용을 봐야 되고 이수진 의원의 저 행동 이건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 뭐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단정하기 어렵죠. 뭐 주장과 반론이 워낙 다르니까. 김병기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무근이라기보다는 그 측에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직접은 아니고 간접은 받았다는 얘기인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얘기가 맞는가? 지금 뭐 그건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얘기하는데 증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진술서라는 게 있고 증인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불러다가 확인을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문제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참 자칫하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두 번째로 뭐 이수진 의원의 그런 뭐 폭로 이 부분은 만약 본인이 공천 받았으면 이렇게 폭로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성 폭로라는 건 분명히 좀 비판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수진 의원의 태도와 별개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들을 검증하는 그런 사람이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빠른 속도로 이건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죠. 뭐 백현동 사건 언급에 이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악성 문자에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나름대로 상당히 용기 있는 행보라고는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수진 의원이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결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재판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판결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참 남들보다 좀 탁월한 아마 이 지금 그 능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개딸들과의 그러니까 문자 폭탄에 대한 전면 전선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그 거대한 집단하고 맞서기가 혼자 맞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 말과 행동들이 본인이 당을 탈당하기 전에 그것도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랬다라고 하면 상당한 진정성을 가지면서 본인이 설사 정치적 공경에 이렇게 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아마 민심이 지지를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수진 의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정성 논란이 있지만 글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3지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개혁신당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김 위원장 역할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여야를 넘나들면서 각종 선거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이 김종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렇게 하시네요. 본인이 뭐 바로 그 전전날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하시더니 또 하시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는 배우에서 조언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또 뭐 일선에 뛰시려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글쎄 뭐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말에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예정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불화를 일부러 일으켜서 배제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과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업적을 내셨다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명한 셰프 얘기 들어보면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거대 정당에서 뭐 컷오프도 하고 뭐 신인 배려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배치도 이렇게 해서 공천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 글쎄 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뭐 공천을 하든지 뭘 하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공천 관리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있어야 셰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 볼 텐데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잘할 것이다. 어떻게 하실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어떤 전략이 또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 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1호 인재로 신장식 변호사 영입을 했어요. 근데 신장식 변호사 지난 총선에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과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를 사퇴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다시 뭐 영입이 된 걸 가지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거대 양당에서도 상당히 공천의 가장 엄한 때가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지금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18년 전, 17년 전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음주운전 한 차례에다 무면허 지금 세 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4년 전에 이 정의당의 일정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었다가 본인이 사퇴했던 것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제 직접 다시 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조국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거와 관련된 선명성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가진 인사들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추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지금 국민의 심판의 결과는 오롯이 조국 전 장관이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약 한 90c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당분간 아침에는요 영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춥겠으나 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변덕스러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강원 영동 지역 여전히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날씨가? 원래 2월 말이면은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들어와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들 지역으로는 동풍만 불어도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대륙에 영향을 줬던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강원도의 북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동풍이 자주 불게 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1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더 쌓이겠고요. 강원 동해안 그리고 영동 지역을 중심,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도 1에서 많게는 3cm의 눈이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아침까지 뭐 짙은 안개가 끼는 것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비나 눈이 많이 내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굉장히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들이 안개로 만들어지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도 20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데 경기 남동부 지역과 충청과 강원 내륙 지역이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천은 9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수와 용인 같은 경우에도 140m, 180m,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시야가 답답하고 특히 운전을 할 때 조심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까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00m 미만의 그런 가시거리가 형성되는 지역이 있겠고요.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1k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안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봤을 때 강이나 호수 주변에는 수증기가 공급이 돼서 그리고 터널 출입구라든지 골짜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이들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형성이 되니까요. 특히 이 주변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날씨 보면요 더웠다 추웠다 아주 변덕스럽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 초봄 날씨다 이렇게 전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초봄에 나타나는 날씨인데요. 예. 뭐 변덕스럽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4개월 중에 가장 변덕스러운 날씨 봄입니다. 여름은 뚜렷하게 덥고요. 겨울은 뚜렷하게 추운데 봄과 가을은 이렇게 덥고 추운 계절의 중간 계절로 기압 배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대륙에 중심을 줬던 고기압의 영향권이 겨울철에는 지배적이었다면 이 고기압이 이동하고 찢어지는 그러니까 분리되는 과정 안에서 그 사이에서 저기압도 형성되면서 비 내리고 맑고 또 덥고 춥고 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 날씨가 전형적인 그런 초봄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온도 그런데요. 눈비도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 전국의 곳곳에 다시 눈비 소식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비와 눈 반복됐는데 이렇게 2월에 눈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거대하게 차지하고 있을 때는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데 네.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분리돼서 이동하고 찢어지는 남쪽으로 찢어져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 사이에서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 날씨가 좀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눈의 형태로 내리는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 때문에 맑았다 비가 왔다 하는 날이 좀 반복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다시 또 비나 눈이 내리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양은 한 이틀 뒤 정도 됐을 때 좀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저기압의 발달 여부에 따라서 강도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휴일인 3.1절까지도 이어지는 지역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좀 이번 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비 그치면 미세먼지 농도는 또 다시 또 안 좋아지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번 주 비가 오기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별다른 추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나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은 단계로 굉장히 무난한 편인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지역에 오후 동안 경기 남부와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국외로 유입되는 풍계가 형성이 되면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초봄 이야기 했으니까 봄꽃 이야기도 해볼게요. 평년보다 3일이나 6일 먼저 더 만날 수 있다고요. 이미 더 먼저 만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봄꽃이 가장 일찍 피는 꽃이 바로 매화인데요. 매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13일쯤에 만개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미 46일이나 빠른 1월 말에 만개를 했는데 그다음 뭐 개나리, 진달래도 있지만 뭐니 해도 벚꽃 많이 기다리실 텐데 벚꽃도 올해 한 3일에서 6일 정도 빠르게 개화하고 만개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이른 봄꽃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 봄꽃 정보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군 사망자가 3만 1,00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전사자 공식 집계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21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 공격을 받은 건물이 까맣게 그을린 채 처참히 부서졌고 사원은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시민과 물자를 수송하던 기차역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Такое чувство, что меня разбили. А не только ЖД вокзал.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진 지 2년.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국군인 3만 1,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31,000 українців загинуло, військових загинуло в цій війні.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공식 확인된 건 처음으로 지난달 러시아가 주장한 21만 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외신도 그동안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7만에서 2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젤렌스키는 3만 명이 넘는 숫자는 여전히 많은 희생이라며 부상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І для нас це дуже боляче. Я не скажу, скільки поранених, тому що Росія буде знати, скільки людей пішло з поля бою. Просто не скажу про це. 그러면서 지난해 반격 작전이 러시아에 유출돼 성과가 저조했다며 새로운 반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판다 푸바오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바오를 보기 위해 에버랜드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봄처럼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던 푸바오가 관람객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한중 친선도모를 위해 8년 전 중국에서 보내온 한 쌍의 판다 사이에서 2020년에 태어난 푸바오. 아쉽게도 오는 4월 초에 푸바오는 한국을 떠납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푸바오의 표정이 왠지 애틋해 보이는데요. 푸바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이유 뭘까요? 네, 푸바오가 떠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눈물 짓는 팬들도 많은데요. 푸바오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판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에버랜드에서 자라온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스토리텔링으로 공유됐습니다. 특히 할부지로 불리는 사육사들과 교감을 쌓아가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푸바오는 특별 검역 준비를 위해서 오는 3월 3일까지만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푸바오가 사육사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잔상처럼 떠오르는데요. 어디에 있든 지금처럼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2에서 7cm, 강원 동해안으로는 1에서 5, 제주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오늘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서쪽 지역에서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9도, 대구 11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금요일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